네, 9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교재 28페이지에 있는 전국 결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복잡하거나 뭐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만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헌재 결정의 국회에 대한 기속력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결정서의 작성이라고 하는데 심리를 마치면 종국 결정을 하여야 되겠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될 것이고요. 일반적인 형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건 흥가 2008 흥가 23. 이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형법 41조 등 위헌 제청. 이건 그 사형제에 관한 사건입니다. 제청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제청 신청인은 O 동그라미 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법원 헌재법 41조에 보면은 그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을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제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청 신청을 했고 그래서 법원이 제청을 했다는 겁니다. 당해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8로 성폭력 범죄 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 등. 이거는 당해 사건의 그 사건 번호와 죄명입니다. 그죠? 사건명이죠. 당해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08로 71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나서 당해 사건은 헌재법 42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해 사건은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제청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면은 다시 재개, 리오픈 해가지고 재판을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지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죠? 주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문. 형법 뭐뭐뭐뭐에 관한 부분은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형제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 이른바 합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법 뭐 무기징역 부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한다. 제청을 했는데 그것이 재판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제청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그러니까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붙여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요약해서 여기에 쓰는 겁니다. 관계기관의 의견. 여기서는 형법 사건이니까 관계기관이 어딘가 하면 법무부입니다. 그죠? 법무부가 이 사형제 위헌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내었고 그 의견을 요약해 가지고 여기 기재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가 라는 것을 보건대 주문 2항에 있는 것처럼 무기징역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하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본안에 관한 판단을 좀 하는 것이죠. 그죠? 이 본안에 관한 판단의 결론은 뭡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대상 중 형법 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헌법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법정 의견이고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강국의 41조 제1호에 대한 6과 같은 보충 의견,
민영기의 41조 제1호에 관한 7과 같은 보충 의견, 통주안의 41조 제1항 몇 호죠? 1호. 1호에 대한 8과 같은 보충 의견, 뭐 보충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조대인의 일부 위원 의견, 김희옥의 위원 의견, 그 다음에 뭐 이런 위원 의견, 뭐 이런 의견 등이 쭉 있다.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의 관여한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재판소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6번 이하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참고 자료.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견으로서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은 별지로 붙였습니다. 별지. 따로 붙였다는 겁니다. 그죠? 2010년 2월 25일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뭐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서는 헌재의 결정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상당히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은 2005년도 7월 29일 날 개정 전에는 요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법률의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규정하여서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는 법정 의견 외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하는가, 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되었죠. 기각되었는데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3명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은 뭡니까?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해야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명 재판관의 탄핵 의견으로는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없죠. 인용 결정을 할 수 없죠. 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법정 의견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용한다는 3분 재판관의 의견을 그죠? 반대 의견으로 실을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되었습니다. 그죠? 3분 재판관은 제가 알기로는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의견의 다른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실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결정을 선고하는 날 오후 2시에 선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은 12시 점심 먹을 때까지도 이게 논쟁이 끝이 안 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분 재판관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못 실으면은 결정서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판소에 서명이 안 되면 선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까지만 결정서에 표시가 되고 그 반대 의견 자체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재판소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는 그 반대 의견이 기재된 결정서가 어딘가에 있다. 헌법재판소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재판소장님이 자기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헌법재판의 역사지요. 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만 표시되고 반대 의견 자체는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서가 나갔는데, 그런데 그 뒤에 2005년도 7월 29일 날, 그러니까 탄핵 결정 이후에 그 헌재법을 개정해 가지고 모든 사건에 결정이 표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논점은 뭡니까? 이러한 경우에 위헌범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must, should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은 표시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분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의 의견이죠. 그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피조적 변론, 이런 경우에는 정당해산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열면 안 됩니까? 꼭 열어야 된다고 법이 명령한 건 아니지만은 열려면 열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지금 변론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구도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은 이 경우에 반드시 그 의견을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임의적으로 기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검토 보고서를 그 당시에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나머지가 그 기재를 안 하는 게 뭡니까? 정당 해산하고 탄핵 심판이죠. 정당 해산하고 탄핵 심판입니다. 상당한 정도로 그 개인적 처분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개인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회에서도 보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표결할 때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뭐 인사 동의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찬성을 했다, 반대했다라는 것이 쭉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약간 결정하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이 탄핵이나 정당해산 심판에 관한 의견 기재에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볼 여지는 없는가라는 논점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기각 의견과 보충 의견이 표시되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바뀌고 나니까 그 전에 빠져있던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반대 의견이 표시되었습니다. 그죠? 의견은 법정 의견, 보충 의견, 반대 의견 순으로 기재된다. 그러니까 그 법정 의견에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순서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법정 의견은 코트 오피니언입니다. 법원의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의 의견. 법정 의견은 주문을 뒷받침하는 의견이라는 의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 반드시 법정 의견으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주문을 형성하지는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재판관 5명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4명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다수 의견은 뭐죠? 5명의 의견이죠. 그죠? 근데 그 5명의 의견이 주문을 형성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6명의 찬성을 얻어야지 그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5명의 재판관만 가지고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주문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에 이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여러분 그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재판관 5명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재판관 4명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은 주문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주문을 내는데 사실은 주문이 위헌이 아니다는 4명의 재판관의 의견을 앞에 쓰지는 못하고 실무적으로는 5명의 위헌 의견, 4명의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나열한 다음에 결론에서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했지만은 어, 저기 위헌이란 결정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결정 정족수를 정한 법에 따라서 위헌이란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결정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확정력, 헌재 결정 그냥 선고하면 바로 확정력이 생깁니다. 그죠? 불가변력, 불가쟁력, 자기 스스로 변경하지 못하고, 그죠? 상소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당사자들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판력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각하 결정이 선고된 후에 여건의 혐계를 보증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 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성 요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시 뭔가 험결을 보충해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험결을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데 변호사 없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면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 험결을 그죠? 교정해 가지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죠? 그다음에 동일한 심판 대상이라 하더라도 심판 청구의 유형이 다르면은 여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헌마 68조 1항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가 동일한 심판 대상에 대해서 적법 요건을 갖추어서 68조 2항의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심판 대상을 동일한 당사자가 청구를 하더라도 기판력에 반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기속력, 당사자 이외의 국가기관 등에 미치는 효력을 말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한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간통죄 조항을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럼 그 효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졌는데 오늘 내일 국회에서 다시 종전의 조항하고 똑같이 간통죄 조항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제정한 그러니까 저기 그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쟁점은 뭔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다시 실체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기속력이 미친다고 하면은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2015년도 2월 25일 날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똑같은 조항을 만들었네? 그럼 이거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네? 그러므로 본안에 가가지고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의회, 국회를 기속한다는 입론의 종국적인 결론입니다. 만약 기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속하지 않는다면 2015년도 6월 25일 날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 다시 똑같은 간통죄 조항을 만들었네? 그래? 그러면 본원에 가서 다시 보자. 다시 보아서 현재로서는 종전의 위헌이라는 결정을 뭐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다시 위헌이라고 결정하겠다. 라고 해서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기속력이 국회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속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형식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본안에 와가지고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명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속력이 국회에 대해서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3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헌재 결정의 기속력이 국회에 대해 미친다고 판시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일단 반복 입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문이 똑같다고 해서 꼭 반복 입법인 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유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한 의견만이 기속력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반복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명시적으로 말하기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좀 헌재가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쪽으로 가려는 의지 같은 것이 읽혀지는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법규적 효력은 일반인에게 미치는 효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리면은 그 위헌이라고 결정된 부분이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관한 효력입니다. 그죠? 이 판례는 교통법 사건입니다만 교통법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보험에 가입하면은 과실이 있더라도 기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 위헌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에 의해서 기속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그 법규적 효력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 보시면 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은 그 국회에 대한 기속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요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